자네 조건만 맞으면 이번 일은 맡아줬으면 하오. 밤마다 건강 체크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없소. 밤마다요?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혼자 있다 보니 가끔 잠에서 깨면 숨이 가쁠 때가 있어요. 그저 누군가가 살아있는지만 봐주면 됩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1200만 원. 한 달에. 단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윤정이고 올해 55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고 누군가에겐 경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긴 결혼 생활 끝에 50을 앞두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겼고 그 순간부터 제 이름 석자를 붙잡고 살아야 했어요. 아이 둘은 커서 각자의 삶을 꾸렸고 저는 경기도 김포의 낡은 원룸에서 살림을 다시 시작했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 급식 조리 보조, 마트 시식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사 도우미 일이 제일 오래 갔어요. 몸은 힘들지만 말없이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것, 그건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실감이 났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인기척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0년 지기 친구 미라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혹시 입주 간병일 생각 있니? 혼자 사시는 노인분인데 사람을 찾고 있어. 입주 간병.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온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며 돌보는 일이란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언니는 덧붙였습니다. 그분 전직 건축회사 회장님이래. 이 근처에선 땅 부자로도 유명하대. 순간 제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집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만나보기라도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아침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성북구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고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엔 은은한 나무 향이 났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정말 회장님 집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괜히 더 긴장만 커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분 백만수 회장님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표정에는 묘한 단호함이 있었고 눈빛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경계가 아닌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윤정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은 크고 조용합니다. 저 혼자 지냅니다. 가끔 야간에 혈압이 오르거나 맥이 불규칙해서 그저 간단한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월급은 1200만 원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 제가 마트에서 하루 9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50도 못 버는 거리요. 이건 현실감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더 수상하고 무서운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하루 정도만 생각해봐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에 다시 사람을 들이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윤정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네요. 그 말을 듣고 집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큰 돈을? 하지만 어딘가에선 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 밤 제 머릿속엔 자꾸만 그분의 말과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그게 불안이었는지 기회였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갈아입을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어요. 관리인이 조용히 제 방을 안내해줬고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가방을 올려두는데도 어쩐지 내 공간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청소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은 식사 때마다 꼭 정해진 자리에 앉았고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소고기는 잘 삶았네요. 그 한마디가 첫 칭찬이었고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밤이 되자 처음 들은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건강 체크. 솔직히 말하면 그 조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분이 왜 하필 밤마다? 수상한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죠. 밤 10시 저는 작은 혈압계와 체온계, 메모장을 들고 회장님 방 앞에 섰습니다. 두드리자 안에서 천천히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불필요한 장식 없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셔츠 소매를 걷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젠 자네 얼굴도 익숙해졌소. 처음 혈압을 재며 손목을 잡는데 그 손이 생각보다 차갑고 얇았습니다. 전직 회장이란 이름 뒤에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달까요? 수치를 적고 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수면제 드시겠어요?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소. 자네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가볍게 던진 인사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함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건 꽤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엔 비밀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정말 외로운 뿐일까? 입주한 지 3달쯤 되었을까요? 회장님은 늘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셨습니다. 그의 생활은 질서정연했고 저 또한 그 일상에 맞춰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서로 조심하며 거리를 지키던 시기였지만 식사 시간에 가끔은 짧은 대화도 오갔습니다. 된장찌개가 참 고소하구먼. 아내가 그 냄새를 무척 좋아했지. 그는 아내 이야기를 자주 하진 않았지만 한 번쯤 스치듯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그리움이 느껴졌고 저는 괜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더 얹어드렸죠.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을 정리하고 회장님 혈압과 체온을 확인해드린 후 조용히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새벽 1시 10분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이어지는 흐느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가디건을 걸치고 복도로 나가 회장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자 회장님은 침대에서 반쯤 쓰러진 채로 벽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키며 침착하게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들쑥날쑥하게 불규칙했습니다. 곧장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서울 성북구 땡땡길 땡땡번지입니다. 78세 고령자 가슴 통증, 의식 흐립니다. 지금 상태가 위급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급함은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손으론 회장님의 등을 받치고 자세를 바르게 해드렸습니다. 몇 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저는 복도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것이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으셔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며 회장님을 실어 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밤새도록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리는 저리고 눈앞은 흐려졌지만 그 순간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분만은 꼭 괜찮아야 해요. 나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싶어졌으니까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가 되어 심장 근육의 손상도 크지 않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무서운 일 앞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누군가를 걱정하게 되는 게 참 이상했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 2명과 중년 여성 1명, 3사람이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한 발 물러섰고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장남 같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병원 보호자 명의에 등록되어 있던데요. 그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주 가사 도우미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호자 등록을 하셨고 제가 응급 상황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딱 봐도 불쾌함이 역력한 표정들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중년 여성, 아마 장녀쯤 되어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보호자요? 입주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렇게 관여를. 막내로 보이는 사람은 똑바로 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월급은 얼마 받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걸까요? 대신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내가 부탁한 조건에 따라 월 1,200만 원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자녀들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가사도우미에게 월 1,000이 넘는 돈을 주시다니요. 혹시 뭔가 약속이라도 하신 겁니까? 유산 문제라든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그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젯밤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도 자녀들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홀로 사시다 이상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나 봐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들은 칼날 없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상한 사람 홀렸나 봐요. 가사도우미 주제에. 직접 말로 뱉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더 서러웠어요. 정성으로 돌봤던 시간,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의심과 불쾌함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녀들의 매서운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정이 아니라 감정이죠, 아버지. 장남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는 해요. 나이 드시고 외로우시니까 누군가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그 말에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낀 건 너희들이 곁에 없어서야. 진정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바로 이한윤정 씨다. 장녀가 표정을 굳히며 맞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월급이 1,2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지나치세요. 게다가 보호자 등록까지. 혹시 재산 정리라도 하신 거예요? 유산 상속 계획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눈길을 피했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걸 준 거야. 윤정 씨는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저 나를 돌봐줬어. 밤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 번도 내게 짐이 된 적 없었어. 자녀들의 입은 다쳤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판단이 흐려져 보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병실 문은 쾅 닫히듯 닫혔습니다. 텅 빈 병실엔 한동안 침묵만 맴돌았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가늘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윤정 씨. 자네가 괜히 곤란해졌구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어르신께 괜한 부담이 될까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 자네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지 돌본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신뢰, 그걸 증명하는 건 결국 시간과 진심뿐이다. 며칠 후 회장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안색은 조금씩 나아졌고 걱정하던 밤중 호흡 이상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고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게 회장님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 씨, 이리 와보겠소? 작은 마룻바닥 위 회장님은 무릎 담요를 덮고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오래된 나무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의 여성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요. 결혼한 지 18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은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더군. 그는 유리 위를 조심스레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에만 매달렸어요. 집엔 거의 없었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조차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심한 남편이었지요. 말없이 옆에 앉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엔 후회가 그리고 놓쳐버린 인생의 어떤 조각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이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들도 바쁘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요. 회장님은 말을 마친 뒤 한동안 침묵에 잠겼고 저는 옆에서 말없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저를 일상 속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차 한 잔 같이 할까요? 혹시 요즘 읽는 책 있으세요? 점심에 김치전 어떻겠소? 그 말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빈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저도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회장님은 더 이상 저에게 고용주가 아니었고 저 역시 가사도우미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정원에 나갔을 때 회장님이 작은 가지 하나를 잘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 나무는 아내가 심었던 겁니다. 꽃은 오래 피지 않지만 봄이 되면 향이 참 좋았지요. 그런데 윤정 씨가 그 나무를 보며 웃는 걸 보고 나도 같이 웃게 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홀로 무채색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그 속에 제 작은 미소 하나가 스며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조심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는 게 낯설지 않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 옆쪽에 조용히 물러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며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었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 윤정 씨 덕분에 나는 살아났고 몇 달 동안 정말 따뜻하게 지냈다. 지금까지의 고마움은 단지 고용과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야. 자녀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엔 여전히 복잡함이 맴돌았습니다. 장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혹시 법적인 무언가를 바꾸셨나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유언장도 재산도 그대로다. 다만 내가 남은 삶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건 내 결정이지 않느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그럭저럭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봄날 저녁 마른 바람에 향긋한 냄새가 돌고 있었어요. 윤정 씨. 그는 작은 벤치에 앉아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앉자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 간병인을 두는 대신 당신이 그냥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소?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결혼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깊고 묵직한 제안이었어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격 같은 게 어디 있겠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지. 이젠 누군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며 살아보고 싶소. 그게 우정이든 의지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그 말에 저는 끝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그게 사랑이냐고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하루를 마치고 나면 허무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분도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는 것.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동반자든 저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내게 다시 건넨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